이어서 전영학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취재기자들의 현장 분위기 또 검찰의 조사 상황 등을 좀 짚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지금 현재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취재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학 의원님,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 여러 메시지, 함의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로 좀 들으셨는지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짤막하게 두 마디의 소감을 말씀하시고 이제 25분에 청사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밝힌다면 삼성동 자택을 출발하면서 밝히는 방안이 있고 검찰 청사에 도착해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있는데 전자를 선택하지 않고 검찰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힘으로써 피의자 입장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곧바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청사에서 발표한다면 저렇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삼성동 자택에 집거하고 오늘 조사를 받으러 나오기까지의 그분의 심사가 어떤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오늘 출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은 좀 다소 부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비교적 담담한 이런 모습이어서 그동안 변호인들과 함께 수사에 충분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입장은 정리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더 헌재 판결이나 또 이런 국정농단이 빚어져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좀 더 진솔하고 자세하게 마음을 풀어주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최소한의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뭐 지금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사실 뭐 이 많은 분들이 그 일각에서 예상했던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만약에 정치적 메시지를 뭔가 던지려고 했다고 한다면 삼성동 자택 앞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고요. 일단 검찰의 청사에 들어서서는 이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그런 일종의 간단한 사과 멘트 정도만 하는 것이 아마 검찰 수사에 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숱한 논란을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검찰 청사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이때까지 부인해왔던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입장을 번복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앞서 우리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실 뭐 이번 그 자신으로 인해서 비롯된 이 최순실 국정 게이트 농단과 이에 따른 국가적 혼란과 이러한 그 국민들의 상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최소한의 사과 멘트 정도는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쉽다는 측면도 사실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이제 피의자들이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일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은 무죄를 입증하면서 재판까지 가거나 이런 두 가지 선택을 하기 마련인데 강신업 변호사님 어떤 전략의 의미, 어떤 선택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오늘 그 두 마디 하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에 임하는 일전불태의 지금 그런 이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께 사과를 한다든지 내지는 자신을 인해서 국정농단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네. 송구스럽다든지 이런 것은 혐의를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헌재 때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선의로 한 행동이고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지 못했으며 못했고. 그리고 또 알았다면 그것을 오히려 막았을 것이다. 나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조사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변호인들하고 충분히 수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저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이런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러면 상당히 긴 조사를 예고하고 있는 건데 전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출두하는 모습을 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정치를 하면서 선거법이나 이런 조사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오늘 조사가 그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몰랐다, 선의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치적 입장 표명으로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우선 오면 이제 시작을 할 때 인정신문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을 하면서 소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이뤄진 행위를 특정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를. 그래서 그 검찰의 신문이 몇 월 며칠 날 무엇을 하셨지요? 그러면 사실은 그랬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확정한 후에 처벌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그런 행위가 과연 위법한 것이냐 이거를 이제 보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위법하다면 그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이 벌어지는 건데요. 예. 하나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일괄적으로 부인하기에는 그동안 이제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이나 최순실 씨나 무슨 김기춘 네. 이런 분들 관련 분들의 재판 과정이나 증거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녹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 예. 대통령께서 자기가 나는 몰랐다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분도 정말 대한민국의 유수한 변호인들의 이제 조력을 받게 되는데 적어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뇌물죄만은 피해 보려는 전략으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뇌물죄가 되면 우선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204억 원을 뇌물 증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죄는 이게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되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가중처벌법이죠. 위반으로 1억 원 이상이 아니라 3천만 원 이상인데 1억 원 이상이면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이상이죠.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그동안의 역할과 위상에 비춰볼 때 그분들이 뇌물죄로 만약에 기소가 되고 그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예.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뇌물 혐의로부터는 벗어나려고 벗어나기 할 위한, 거다. 그리고 사실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도 않을 그렇게 것 된다 같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일부 철회하거나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 의원님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물만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네. 지금 이 사안을 지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뇌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인정했다.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해도 적어도 이거 10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죄를 제외한다라도 예,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저 의원님께서는 마치 법원에 재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신문이라든지 사실관계 확정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어떤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언제 무엇을 했냐고 묻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얘기할 것이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통치행위, 대통령으로서의 적법한 직무집행, 다시 말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설립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설립한 것이 어떤 그 국위 선양을 위해서, 창조 경제를 위해서, 문화 스포츠 융성을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그러면 강요를 해서 기금을 모았느냐? 자기는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제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강요한 적도 없고 기업들의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한 것이다라고 말하겠죠. 지금까지의 논리죠. 반복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통치행위거나 선이거나 내지는 부인, 부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렇다 해서 검사가 묻는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일부 혐의에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연설문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대국민 담화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일부 표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은 것일 뿐, 예, 그 사람한테 그 기밀을 누출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대통령은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오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것과 섞어서 마치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수사에 어떠한 입장으로 지금 임하는 죄를 우리가 한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방금 우리 강 변호사 말씀에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금 현재 그 검찰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고 이 형량의 경중을 따지는 그런 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지금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은 지금 어디 정치적 기획이나 업무에 의해서 엮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수사에 이 그 조사에 있어서도 이때까지 해왔던 논리를 일관되게 아마 유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신은 절대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측에서 파면된 것 자체도 일종의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적 박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검찰 수사 자체는 정치적 순교의 이 입장에 임한다는 아마 그런 상당한 결기를 갖고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앞서 뭐 우리 강 교수 잘 설명하셨지만 뭐 통치행위다. 또 뭐 이거 내가 사익을 취한 것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차 교수님이나 강 변호사님 말씀은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케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 통치행위를 말씀하시는데 통치행위라 하면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남북 간 평화 정착,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하려면 북한하고 대북한의 이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는 그것은 곧바로 북한하고 접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이럴 되겠죠. 경우에 예. 그런 국가보안법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위해서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 특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처럼 그런 경우 통치행위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일반적 행정행위에 관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라는 것은 대통령은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그 공무상 기밀 누설 행위 부분만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나는 뭐 연설에 참고하고 일반인들의 감각에 맞는 언어로 연설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었을 뿐이다라고 뭐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한 행위에 관한 법률적 평가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형법 몇 조에 위반함으로 이에 뭘로 기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평가는 검찰에서 하는 거고 대통령에 관해서 묻는 것은 행위 부분만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직권남용,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이런 부분에서의 소위 협박의 강도는 강도죄나 무슨 강간죄와 같이 상대편의 저항을 완벽하게 제압할 정도의 강도 높은 폭력과 협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행히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 부탁을 하면 여러 가지로 기업인들 입장에서 세무조사나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이렇게 느꼈다, 어쩔 수 없었다 하면 그 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률적 상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것이 주가 되겠지요. 그 판단은 검찰이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전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법원의 판단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1대1로 지금 수사에 방어를 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법원의 판단과 같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통치행위라는 것은 북한하고만 하는 게 통치행위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사법 판단에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걸 통치행위라고 말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드는 거 말이죠.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체육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해서 창조경제를 위해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거기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느냐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취해 주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스포츠 융성하고 창조경제하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따로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혐의가 지금 13가지예요. 대략 정한 것만 해도 13가지인데 그럼 그중에서 일부라도 박 대통령이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이제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태도로서 우리가 유추해서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단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보이신 그 어떤 일련의 행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고 지금 이제 인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의료법 같은 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과연 거기에서 비선실세가 들어와서 뭐를 맞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작은 것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들까지도 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책임은 그 재단을 설립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의였든지 불구하고 재단의 기금을 어떤 형태로 모금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누가 기획을 했느냐 하는 이런 공적인 부분에 관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검찰이 오늘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 정말 빈틈없는 논리를 구성해서 허점을 파고들기 위한 질문을 송곳같이 준비했을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차 교수님.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4번째로 탄핵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민들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또 삼성동 사저에서도 또 지지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지자들? 상당히 뭐 참담한 심정이겠죠.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뭐 상당히 그 87년 체제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 직선제 대통령으로서는 최다수의 득표를 기록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가장 큰 공약이 국민 대통합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100%
국민 대통합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한다는 걸 취임 선서의 가장 첫 번째 대목에서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 자체를 예. 자신의 비서실세에게 사실 넘겨서 그 사람의 그 사익을 취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다는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뒤에 그러면 네. 이제 사택으로 돌아오고 왔을 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깨끗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강성 친박 지지층들에게 대해서도 예. 대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그나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투쟁의 입장을 상당히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들어가면서 전혀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강성 친박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오늘 또 그러면 또 상당한 이 원군을 만난 것처럼 또 이 지금 더 할 수도 큰 있다.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금 탄핵 이후에 예. 지금 대한민국이 국론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고 이런 국가적인 혼선을 빨리 지금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그냥 간단하게 송구하다는 한 마리로 퉁치고 간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담함을 금할 수 넘어간 없을 거라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 전국과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또 예민하고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이 조기 대선을 의식해서 이 수사를 좀 신속하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힌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검찰이 최대한 조기에 이 수사를 매듭 지으려고 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 수사가 있었지요, 특검이 있었지요. 이번에 이제 이익이 특수본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조사할 내용 이 부분은 충분히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이 부분은 정리 단계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의 사실관계도 오늘 대통령의 입장을 통해서 확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오래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49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과 최순실 사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시대정신이 무엇이며 어떤 지도자를 뽑아서 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있는 위기 국면에 대한민국 호가 안정적으로 항해 나갈 수 있도록 이성적인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이 부분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강 변호사님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또 이게 너무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네,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고려는 일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와 법을 자꾸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했고요.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죠. 그리고 지금 피의자로 검찰청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자신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호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은 무죄인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피의자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녀사냥하듯이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하고도 말씀을 드리면 예. 정치적 고려는 일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구속이 필요하다면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은 귀가하고 다시 또 수사가 필요하다면 한 번에 끝나지 못하면 말이죠.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구속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예를 들어서 수사가 더 필요하다면 다시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정치하고 엮어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꾸로 정치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정치 대선 때문에 수사를 연기해야 되느니 아니면 대선 때문에 구속을 하면 안 되느니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해봐서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하는 것이고요. 예. 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내일 결정을 해야 되는지 새벽에 아니면 다음에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그 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죠.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17시간의 첫 소환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1995년 11월 1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구로 귀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15일 있다가 11월 15일 날 다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나서 16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지금 이제 속보를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는 동의를 안 했다. 네. 결국 이제 영상 녹화를 무산했다. 이게 이건 바로 어떤- 그런 겁니다. 저게 예. 영상 녹화가 다 되느니 안 되느니 비전문가들이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상 녹화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겁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러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나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어차피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를 안 하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이 뭐 그 참고인은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피의자는 피의자는 반드시 해야 해야 되는 되고. 게 아니고 서로 결국 수사라고 하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면 나는 진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자 보십시오. 유죄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책임입니다. 내가 무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검찰이 너가 유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영상 녹화를 안 하는 선에서도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들어온 소식에 또 의하면요. 박 전 대통령 노승권 1차장과 10분 동안 티타임을 했고 노승권 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 일정과 또 진행 방식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사도 개시가 됐고 미르 의혹부터 조사를 한다라는 속보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사하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조사가 시작이 되면 지금 한웅재 부장검사나 이원석 부장검사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조사를 하고 그 옆에 다른 검사가 일반 검사가 배석을 하겠죠. 배석을 해서 할 건데요. 저 미르 의혹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보면 저 미르 의혹은 지금 이원석 부장검사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때 특수본 때 이원석 부장검사가 했었거든요, 저거를. 그럼 이원석 부장검사가 들어갔다면 그 옆에 일반 검사가 하나 앉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앉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변호인들은 그 뒤에 책상에 바로 옆에 예. 앉는 게 아니라 예. 그 뒤에 이제 앉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은 유영하 변호사하고 정장현 변호사가 들어간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검찰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놨죠. 질문지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증거도 무엇을 쉽게 말해서 제시를 할지 표시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질문 물을 때는 뭐 보여드리고 2번 질문 물을 때 뭐 제시하고 이렇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사는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예.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의 그 말씀하시는 스타일로 보면은 전부 다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피의자가 하나하나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붓고 싶어 해요. 유가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사 검사의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끊어가면서 증거를 제시해가면서 네.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르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예.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미르 먼저 하고 뇌물하고 블랙리스트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나머지는 좀 시간을 압축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부터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2시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밤샘 조사를 못한다. 그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밤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왜 밤샘 조사를 하고 나오느냐면 보통 남자들이고 그다음에 나 하겠다. 다시 오늘은 여기 다 하고 가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말이죠. 오늘 하는 것보다는 오늘 그 수사에 대해서 이 어떤 배워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검찰의 학습 효과를 전략을 좀 가지고 읽어보고. 그렇죠. 다시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시 전까지 수사를 받고 오늘 밤 12시를 말씀하시는 예, 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밤 12시 귀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을 때 이제 과연 검찰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긴급 체포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대로 귀가를 시켰다가 나중에 소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검찰의 고민이 시작되겠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협조라든가 네. 혐의를 부인하는가 등등을 고려해서 네. 이제 그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몫이다. 결정할 몫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아무리 저 부장검사들이 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이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시점, 방법, 형식 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정치적 고려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저로서 지금 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수사가 정말 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우직하게 법대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 여부에 관해서도 이 구속 여부가 도주나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뭐 이제 구속을 하려면 사안의 중대성 세 가지를 감안해서 네네.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직 대통령이어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잣대로 가능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불구속 네.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헌법상의 하는 원칙이고. 말씀을 좀 드리던 거고요. 네. 조금 전에 강 변호사님 말씀께서 이게 자꾸 정치와 연관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원리 원칙대로 우직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고 그다음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관련된 거대한 정권 차원의 비리 스캔들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검찰청사 앞에서 다른 무슨 이 재계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 올 때 기자들 질문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 질서를 경호 차원에서 딱 지켜서 아주 순탄하게 걸어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우리가 여기서 대담도 하고 하는 이유 자체가 그분이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큰 전직 대통령이고 정치적 의미가 많이 가미된 사건이기 때문에 나와서 대담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부여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사건은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의미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을 받든지 뭐 무죄를 받든지 간에 예. 우리는 또 한 차례 정치적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떤 정치적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참 교수님? 뭐 수사와 정치는 뭐 별개로 분리는 돼야 되겠죠. 그러나 뭐 그것이 서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서 이 뭐 죄의 그 엄중함, 이런 무게 이런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바로 그에 대한 또 정치적 후폭풍 때문에 상당히 또 이래 자구우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뭐 검찰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사실 뭐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의 거의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금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어진 혐의 자체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이 뇌물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만 넘어가도 지금 10년 이내에 해당되는 아주 중형을 선고받을 네. 수 있는 거고 뇌물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뇌물을 준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구속돼 있는데 이 뭐 사법부 예비적 판단이긴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물론 뭐 한 차례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다시 이 영장이 발부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범죄가 상당히 소명됐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을 준 사람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재질이 무겁고 안 좋은 건데 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형평성의 자체가 형평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에 출석한 지 이제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1,1호실 10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녹화는 무산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검찰의 특수통 특수부장들 또 친박의 방패
창과 방패의 맞대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이원석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끈기 있는 수사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 수사에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이 발행 의혹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비자금 엑스파일 이것들을 또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 수사에 굉장히 일가견을 가지고 있고요. 한흥재 부장검사 같은 경우도 특수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사를 잘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미르와 K스포츠 이 부분은 이제 한흥재 부장검사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한흥재 부장검사가 먼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하고 정장현 변호사가 예. 여기에 이제 방패로 나서는데 이 두 사람도 이제 검사를 지냈습니다. 뭐 특수통이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박 전 준비를 대통령하고 지금 그 방어 논리를 가다듬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그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직접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주목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밝혀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떤 수사라고 하는 것도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파보니까 네. 거대한 어떤 뭐 비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비리가 있는지 알았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도 굉장히 많고 국정농단에 지금 뭐 파면까지 당하는 이런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해보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엄청난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별게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는 것이고 이것을 두고서 이제 그 검찰과 그리고 변호사 또 박 전 대통령 간에 불꽃 튀는 어떤 접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제 형사 유무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탄핵 심판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탄핵 심판은 그 헌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공무원 징계 절차고 이건 형사 이제 사법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법 절차는 더 엄격한 고의성 여부와 증거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사실 탄핵에서 어쨌든 책임을 물었던 부분도 형사적으로는 또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이제 책임을 물을 네.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이 주목이 되는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하고 이 사실 법률 이 조항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듣기 아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돈을 직접 뭐 받은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형법으로 보면 어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이가 활용해서 기업에서 돈을 걷어서 무슨 재단을 만들고 여기서 사익을 취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전체가 큰 한 덩어리의 범죄가 돼서 각자를 이제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이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께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가 이렇게 사법 처리를 받는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해서 자기의 스스로의 감정에 비춰서 뭐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이것이 무슨 언론과 야권의 음모다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부터 네. 우리가 좀 벗어나는 성숙한 이제는 이제 자세가 필요할 것 파면된 같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사안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지적해 주시는데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요.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녹음 녹화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이제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좀 묻지 않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물어봤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예, 어떻게 그게 해야 무슨 될까요? 말이냐면요. 예. 참고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 범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범죄에 참고인으로 일단 왔다든지 아니면 물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참고인은 이제 물어서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피의자는 반드시 물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녹음 녹화실에서. 근데 아무런 이의를 안 합니다. 네. 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이 이렇게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하고 녹음 녹화를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예우 그러니까 차원에서. 저는 녹음 녹화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그걸 안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다면 그럼 전직 대통령이 나는 그럼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협조를 해서 이 녹음 녹화에 응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보통은요. 네. 이 녹음 녹화를 하는 이유는요 2가지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번복. 번복할 가능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해유하고 압박할까 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말이죠. 네. 그래야 검찰이 해유하고 압박하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 하고 검찰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녹음 녹화를 해서 이걸 법원에 그대로 현출시키면 그때 다른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가지 의미 때문에 하는데 법원에서 증거 능력으로도 인정이 됩니까? 영상 녹화 기록. 그렇죠. 그대로 낼 수 있는 거죠. 다시 예. 말해서 번복을 하는 경우에 그걸 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그 번복이 이제 인정이 증거 자료로 증거자료 채택이 되는.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이제 안 한다고 그랬을 때 네. 그럼 강제로 하겠다. 이건 어렵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가운데 4번째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참 국민들 유무죄, 자잘못을 떠나서 참 찹찹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조기 대선 정국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과연 어떻게 우리 사회에 또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줄지도 좀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교수님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또 조사 또 이런 수사가 아무래도 일정 지지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겠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뭐 강성 친박 지지층들이 대략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10%에서 한 15%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경선 판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가 상당히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결국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지금 경선 자체가 박근혜 지우기냐, 박근혜 지키기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지금 없애고 네. 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의 하나의 선거 모토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맞서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수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이 나중에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놓을 때 어떤 메시지를 혹시라도 네. 던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벌써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벌써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이 보도에 의하면 사실 그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 녹화 조사를 하겠다면 협조하겠다는 네, 그러한 네, 입장을 네.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금 검사하고 만났을 자리에서는 그 입장을 번복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들어가면서 메시지 남긴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자신의 그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그러한 결기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오늘 앞서 뭐 우리 앵커하고 우리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의상 자체도 상당히 지금 이 상당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드레스 이 코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데 네, 감청색, 지금 그러니까 단호한. 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하면서 저렇게 짙은 상의의 외투와 그리고 바지 차림을 입으면 상당히 전투 모드라고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에 결코 순수하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의 그렇죠. 지지층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던지는 검찰의 메시지가 결과에서 분명히 흘러나오고 있다. 네. 나중에 녹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내냐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그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뭐 좀 있을 것이다고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정치권에 이 사태가 미칠 영향은 사실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위 양김 씨,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국민 마음속에 가장 깊게 각인돼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제 곤혹스러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 다만 오늘 수사가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 전국에 무슨 큰 변화 요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동안
작년 10월 24일이죠. 태블릿 PC 문제가 보도되고 나서 벌써 5개월째입니다. 이미 민심에 반영될 부분은 다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는 뭐 분명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우리 정치에 있어서 큰 아주 중요한 이제 뭐 계기가 됩니다. 후보들이 이제 선출되는. 각 정파의 후보가 다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벌써 언제입니까? 2016년 4월 16일부터 계속되어 온 세월호 이제 인양도 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 후보 확정, 세월호 인양 이런 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아주 치루하고 나라에 괴롭게 계속되어 왔던 이슈들이 이렇게 좀 정리돼 나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국민들도 이제는 조금 더 좀 차분해지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무슨 새로운 변화 요인이라고 보지는 보기는 않습니다. 어렵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편이든 말이죠. 지지하지 않는 편이든 우리가 이번 탄핵 사태와 박 전 대통령 이 검찰 수사라든지 앞으로 이어질 이런 재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쳤는데요. 사실은 법치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이죠. 여론으로 어떤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다면 구속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중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없다면 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검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이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이걸 한번 다시 해야 된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법원 지금 검찰청사 앞에서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의 모임이 좀 몰려든 모습,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맞춰 지지자들이 좀 몰려든 모습을 좀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과연 이 부분들 지금 여러 우리 전 의원님 또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상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또 하나의 분열 요소로 작용될지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뭐 우리 현 정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서는 분이 3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그러니까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던 분이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분의 소환 조사에 놓으면서 상당히 국민에게 그 사죄의 그런 그 코멘트를 남겼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물론 그때는 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100억에 달하는 그 무기명 계좌가 나오는 바람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결정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네. 과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 쿨하게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에 임하는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박해에 의한 정치적 순교의 길로 가겠다는 그러한 결기가 지금 읽혀지고 있는 대목이라서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 강성 친박계 지지층들에게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대담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사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국가적으로 헌정사적으로 참 보기가 좋지 않은 모습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잘못을 떠나서 검찰 조사 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 전망을 좀 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네. 조금 전에 강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그래서 특별히 법률적 특혜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분이 바로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분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우직하게 이렇게 가고 박 대통령께서도 본인은 사실 조금 뭐 선의로 한 일이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억울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모든 책임이 나로부터 비롯됐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과 역사 앞에 더 겸손하고 책임을 느끼는 자세로
어떤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쪽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갈라진 국민 마음이 좀 모아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 국민들께서도 물론 네. 뭐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데 저런 정도의 지재가 없다면 또 그것도 뭐 그분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네.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국민들도 이제는 정말 차분하게. 법에 맡기고 사법부를 믿고,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 정 의원님 생각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이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아서 파면이 됐어요.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한 결정에 승복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또 수사대로, 그리고 법원은 또 법원대로 거기에 어떤 결정이 나온다면 거기에 이제 승복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본다면 나중에 혹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이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잘못 이걸 전달했다가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아마 고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사법 제도를 통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의혹들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고요. 그 진실에 따라서 반드시 정의가 확립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치명적인 물증으로 허를 찌를 수 있을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공고한 반박 논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난 반년 동안 끌어온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마무리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